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역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38살의 여자입니다. 이른 나이에 이혼해서 마음고생했던 썰 좀 오늘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주치의였던 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의사 공부하느라 내내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고,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2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외로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남편과 썸이 생겨서 1년여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의사인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상대도 집안이 괜찮다던가 아니면 좀 잘 사는 집안, 권위 있는 집안이었어야 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자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게다가 남편만 의사가 아니라 남편 집안도 의사 집안이어서 어디 나가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고, 마담 뚜들도 계속 선자리를 물어다 주는데, 제가 결혼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불성사났고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초반에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갖다 줘도 필요 없다면서 저를 정말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너는 어쩌려고 저런 애를 만나? 제가 뭘 한다고 의사인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랬는데 쟨 아니야. 너 좋아할 여자들 놀리고 놀렸어. 왜 하필 저런 근본도 없는 애랑. 순식간에 저는 근본도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만 아니면 된다며 떼를 쓰셨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괜히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어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승준 씨하고 1년 동안 사귈 만큼 승준 씨에 대해서 잘 알고 노력해서라도 제가 보필하고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결혼시켜주세요. 결혼? 그래, 같이 사는 것까지 허용해주마. 하지만 결혼식이고 혼인신고고 다 안 돼. 내 마음에 네가 들면 그때는 허락해 줄지도 모르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식은 안 되니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때 허락해 주겠다며 남편을 보필해 가면서 시댁에 살 것을 바랬어요. 일종의 동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서 안 했을 이야기지만, 그때는 남편의 옆에서 같이 사는 게 그게 제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같이 살게 된 사실이 무조건 좋아서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저 승준 씨랑 같이 살게요. 그러니까 짐 싸들고 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시부모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뭐 저런 생각 없는 애가 다 있냐며 저를 째려보셨죠. 저는 그때만 돼도 남편만 있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투명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디서 진짜 시골 냄새 나는 것 같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게.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 하찮게 취급했어요. 친정에서는 그렇게 굳이 들어가서 살 바에야는 인연을 끊자고 할 정도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걸 반대했는데,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저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기에 굳건히 이겨보자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시키는 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켜만 주세요. 저는 스스로 시댁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정부가 그만둬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고 말을 하면서 각종 집안의 집안일들을 다 맡겼어요. 남편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제가 뭐 하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싫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모두 저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시장 장 보는 일이며 빨래, 그리고 집안 청소, 정원 가꾸기, 시아버지 병원에 필요한 서류 갖다 주기, 다림질, 반찬하기 등등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지 다 싫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해드렸어요. 진짜 저것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매일 실실대고 웃기나 하고 눈치가 저렇게 없어서야. 아유, 어머니, 제가 좀 깡이 있어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게 제 성격이라서요. 집까지 버리고 온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너같이 그렇게 집착하는 애들 남자들이 또 안 좋아해요. 나도 싫고. 그러니까 너 적당히 하다가 제풀에 지치면 집에 나가. 그런 섭한 말씀 마셔요. 저 승준 씨랑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제 평생 꿈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못 말리는 애라며 저를 무시하고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며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내내 일만 했어요. 시아버지 들어오시면 옷 받아 들고 미리 준비해서 식사하시게 하고 목욕물 받아놨다가 씻으시면 집 온도를 26도에 맞추었다가 잠드시면 다시 온도를 내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국화차를 드시는 게 일상이라서 꼭 70도의 온도에 맞춘 차를 침대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르신 대접하는 거라 생각하고 일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도 병원을 다니다 보니 매일같이 와이셔츠랑 넥타이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다려서 옷장 가득 넣어놨습니다. 제 옷은 같이 살기 시작할 때 박스에 담아서 온 그대로 놔두고요. 남편이 옷을 사라고 해서 카드 하나로 옷을 한번 사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옷 취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저런 옷을 사느니 안 사겠다고 하기도 하시거나 기존의 옷들을 입으면 딱 봐도 가정부라며 저를 비웃기 일쑤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하지만 모든 일과를 끝내고 나면 저는 괜시리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회식이 있다면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서 몰래 술 한잔을 홀짝이다가 남편이 오기 전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하루가 낙이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바쁜 일정이 사실상 남편과 보내는 시간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 여기서 잠들었어? 침대에서 푹 자. 아, 승준씨 기다렸지. 요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시간 좀 빌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바람이나 쐬러 다녀오자. 바빠서 미안. 바쁜 게 왜 미안해. 바쁘니까 의사지. 주말 기대된다. 남편은 가끔 제가 혼자 테이블에 기대어 잠든 것을 보고 나면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매일 자기 뒷바라지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제가 불쌍했겠죠. 주말이 되어서 바람 쐬러 나갔는데 진짜 연애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저에게 병원을 개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있는 병원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병원 생활하면 아무래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바쁠 거고 개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같이 보낼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원한다면 개업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바쁘긴 해도 저는 남편이 더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개업해서 입소문만 잘 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나눠 먹을 게 없다 보니 수입도 꽤 좋아질 거라고 저를 설득했죠. 남편의 말이 틀리진 않기에 전 그렇게 원하면 개원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내 병원에서 하던 일이 있었고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올 수가 없었죠. 한동안 병원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느라 바빠서 집에 들어오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제가 남편 대신 병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고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모든 걸 해왔던 저라고 해도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이 힘들었던 건 당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 많이 지치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늘 웃으면서 열심히 남편을 도왔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시키면서도 저에게 며느리 취급은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냐? 이번에 승준이 아빠 의사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백화점 매장에 가서 옷 주문해 놓은 것을 찾아오도록 해.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근데 무슨 매장이에요? 아직도 자주 다니는 매장도 모르니? 진짜 뭘 알아야 시켜먹지. 무슨 퀴즈 내시는 것도 아니고 대뜸 말을 하셨으면서 제가 못 알아듣는다면서 답답해 하시고 짜증을 내셨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시아버지가 내놓은 옷을 보고서 매장이 어디인지 확인 후 백화점에 다녀왔죠. 다행히 결제까지 다 끝내고 수선만 하고 가져갈 옷이라 들고 왔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에게 어울릴 만한 넥타이라도 사드려 볼까 해서 그 매장에서 꽤 괜찮다는 스타일의 넥타이를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넥타이를 보더니 뭐 이런 촌스러운 걸 사왔냐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넥타이를 고르겠다며 그 넥타이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시아버지 오시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실에 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셔서 시어머니가 옷을 갈아입으시라고 하는데 거실에 있던 제 넥타이를 보셨어요. 이거 새로 사온 넥타이인가 보지? 마음에 드는군. 오늘은 이걸로 하고 갈게. 시아버지는 그게 시어머니가 사온 것일 줄 아시고는 바로 대보시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촌스럽다고 그랬던 그 제품이 신상이긴 해서 마음에 꼭 드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싫어서 무조건 촌스럽다고 하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흡족하게 하고 나가셨어요. 시아버지 없는 동안 시어머니는 할 일이 없으면 집안 청소를 다 하라고 시키셨어요. 시아버지가 넥타이를 마음에 들어 하니 그게 더 기분이 나쁘셔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기계는 요새 잘 들지를 않으니 일일이 손걸레질해서 닦아라. 네, 어머니. 근데 기계도 있는데 굳이 손으로 해야 돼요? 따박따박 말대꾸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하기 싫으면 이 집을 나가든지. 시어머니는 집에 각종 청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손으로 하나씩 직접 쓸고 닦고 하라고 하셨어요. 기계가 하는 건 믿을 수 없으니 네가 기계 대신 싹싹 구석구석 닦으라면서요. 집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 청소할 거리도 많았죠. 남편 병원 개원 준비도 돕고 있던 터라 남편이 병원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남편 병원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다 구매하고 나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뭘 꿈을 대다가 이제 청소를 하냐며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에휴, 한숨이 푹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웃으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청소를 대충 했었니? 먼지가 그만큼 쌓일 동안 뭘 한 거야? 냉장고 밑에도 다 깨끗이 청소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먼지들이 기어 나온다고. 깨끗하게 청소 좀 해. 청소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까지 하시면서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시는데 대꾸해봐야 저에게 잔소리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조용히 일만 하자 상대를 안 해서 재미가 없었는지 스파나 다녀오시겠다며 나가셨어요. 차라리 옆에서 쫑알대면서 시끄럽게 굴지 않으니 저는 오히려 좋더군요. 시어머니 있을 땐 못했는데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놓고는 그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청소를 하니 왠지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안 가실 것 같았죠. 그런데 청소를 하는 도중에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시부모님 방 침대 밑에 뭔가 있더라고요. 또 침대 밑까지 청소 안 했다고 할까봐 밑에 있던 먼지까지 싹싹 다 청소를 하는데 그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제가 보면 안 되는 서류들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일했을 때 비리 자료들이 잔뜩 써 있었습니다. 각서까지 있는 걸 보니 누가 그걸로 협박이라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숨겨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렇게 두는 것보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몰래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옷장 속 깊은 공간에 잘 숨겨두었어요. 당시에는 시부모님이 좋다기보다 남편의 부모님이었기에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저에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하는 만큼 저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의사 모임에 갔다고 하시더니 기분이 나빠지셔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진짜 이 새끼들이 다들 좋은 집 며느리 본다고 자랑질을 하지 뭐야. 지까지 것들 아들놈들은 비리비리한 주제. 아무래도 자식들이 나이가 엇비슷하다 보니 다들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집안들이 국회의원 딸, 검사 못해도 꽤 이름 있는 기업의 총수 자녀들과 결혼한다는 말들로 서로 경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눈빛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요. 저것은 왜 치우지도 않고 맨날 저리두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애라도 들었을까 무서워서 내원. 걱정 마요. 애가 바빠서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어차피 마지막엔 내쳐질 거 지도 알고 들어온 걸 텐데.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에게는 살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게 되면 결혼을 하게 해준다 했지만 말만 그랬던 거였어요. 아예 저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럴 거면 빨리 며느리감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혼처 자리 다 빼앗길까봐 벌써 조마조마하다며 시어머니를 닥달하더군요. 그걸 저는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쏘아붙이는지 창피한 건 아니었는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다니. 항상 밝게만 웃던 저도 그날은 온몸이 시려서 끙끙 앓았어요. 남편은 제가 끙끙 앓으면서 밤새 아파하자 한숨도 쉬지 않고 간호를 해줬어요. 밤새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깰 때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다음날 좀 나아지자 저에게 어제 무리하게 일했냐고 물었어요. 집안 청소를 좀 했더니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봐.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많이 힘들면 가정부 구하겠다고 해볼까? 아니야, 가정부 구한다고 하면 안 좋아하실걸? 시부모님은 가정부에게는 한껏 잔소리를 다 못하는데 저에게는 잔소리를 해도 상관없지 않냐며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곤 했거든요. 그리고 가정부에게 300 이상씩 쓰던 걸 생각하면 그 돈이 줄었다며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흥청망청 더 쓰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그걸 줄인다고 하면 분명 저를 탓하실 거였어요. 남편은 집에 자주 없었기에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알았던 거였어요. 아니, 결혼을 한 거지 가정부를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너를 부려먹으시려고 한대? 내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는 거지. 처음에도 마음에 드셔야 결혼 허락한다고 했잖아. 나는 이 집 가정부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는 그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괜스레 퉁퉁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무도 너를 그렇게 취급 못한다면서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가정부를 구할 테니 더 이상 저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집에 사람이 있는데 왜 일도 못 시키게 하니? 그럼 다 늙은 내가 일을 해야 되리? 그러니까 가정부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가정부 구해서 시켜요. 이 사람 몸도 약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매일 시달림에 쓰러진다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 모시면서 그 고생도 못할 거면 당장 나가서 살라며 저에게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쪼르르 가서 다 일러 바친다면서 말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 이후 시부모님의 괴롭힘은 정말 심해졌어요. 물 하나 떠가도 차가운 물 싫다 하고 뜨거운 물 싫다. 미지근한 물은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 하면서 뭘 해도 다 싫다고 하셨어요. 또 저를 볼 때마다 째려보는 그 시선으로 늘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라고 저게 문제라면서 저를 괄시하기에 이르렀고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온갖 해야 할 일은 다 제가 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잠시라도 쉬는 것 같으면 계속 불러내서 이것저것 시켜 먹었습니다. 잘 앉아 계시다가도 집에 있는 슬리퍼가 마음에 안 든다며 가서 사오라고 하시기도 했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일부러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면서 일부러 밖으로 내보내시고서는 두 분이서 낄낄거리셨어요. 멍청하면 몸이 고생이라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정신이나 차리고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이야기하시니 갈수록 저는 마음에 병이 드는 듯 했습니다. 오죽하면 TV 리모컨을 가져오라는 거, 옷 같은 것도 일부러 사셔놓고 저 무한하게 가서 환불해오라는 것까지 시키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저보고 나가서 알아서 거절하고 들어오라는 것까지 시켰어요. 항상 웃던 저였지만 마음에 뭔가 툭 걸리고 나서부터는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아버지 병원에 심부름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서 물건 전해드리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들어오셨어요. 그 병원에서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시아버지에게 저를 누구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아버지가 저를 잘 소개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개원하고 나면 곧 얼굴도 볼 사이인데 하면서요.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집 일 봐주는 가정부 같은 애야. 뭘 그리 서 있어? 할 거 다 했으니 얼른 가봐. 저는 시댁에서 딱 심부름꾼, 가정부, 시중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인데 알리고 싶지도 않다는 듯 눈을 흘기며 빨리 꺼지라는 듯이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개업 준비 중인 남편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자 무슨 일이 있냐면서 오늘은 정리 일찍 끌 테니 좀 밖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부모님이 계속 우리 사이를 반대하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은 이미 우리 식만 안 올렸지 평생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면서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병원 자리 잡고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자고 했어요. 저는 성대한 것은 필요 없으니 빨리 혼인신고라도 해서 떳떳한 부부가 되고 싶다고 했죠. 아무래도 같이 산다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입장으로 나와 결혼을 했다. 이 사람이 와이프다 말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저를 무시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늘 제 목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늦게 남편과 집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 대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에서 일하는 애라고 했다고 섭섭해서 늦게 들어왔니? 너도 애가 진짜 속 좁게 군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해서 쪼르는 남편에게 달려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늦게 들어왔냐며 여자가 집안 살림을 두고 밖으로 돈다고 뭐라 하셨어요. 남편은 자기와 같이 있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하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부모님에게 말도 없이 다니는 게 그럼 정상이냐고 하더군요. 물론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죠. 왈칵 나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막무가내인 시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저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시부모님은 늘 저에게 자기 아들이랑 살고 있으니 이런 것쯤은 네가 해야 한다며 시켜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판사 딸 며느리도 국회의원 딸 며느리도 이렇게 할까 싶은 거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늘 고생하는 저를 보면서 병원 개업해서 자리만 잘 잡으면 바로 결혼식 올리고 우리도 나가 살자 하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덜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시부모님은 계속 저를 더 하찮게 대했습니다. 야, 너 하면서 부르는 건 기분이었고 시부모님의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어쩌다 저런 게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 병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가 병원에서 실수를 해놓고도 그게 다 제 탓인 것처럼 저것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자주 가던 유명한 점집에 가서 부적이나 써오라고 하더군요. 진짜 호박이 굴러 들어오면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고맙다고나 하지. 저건 그냥 쓸모없는 게 들어와서 사람 일 안 되게 만들어. 에휴,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마음도 심란하고 그저 즐거울 게 없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서 정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가셨어요. 자주 가시는 점집이라 그런지 한달음에 가서 다녀오셨어요. 매 시댁일이 안 되는 것이 다 제 탓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열심히 부적을 붙이시더군요. 그런데 점집이 의외의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흘낏흘낏 보시면서 말을 하셨어요. 저까짓 게 뭔데 복덩이래. 참나. 복덩이 다 얼어 죽었지. 저런 게 복덩이면 이렇게 일이 안 될 리가 없잖아. 아무래도 점집에서 제가 복덩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하찮은 아이가 무슨 복덩이가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걱정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시부모님에게 앙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너무 좋지만 남편의 부모라고 다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좋을 수는 없다는 걸 그때 생각한 것 같아요. 가족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사는 판에 남편의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시부모님하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원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 생활을 그만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남편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말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매번 괴로운 결혼생활 이어나가라는 거야? 난 못해. 병원 이제 개원이야. 조금만 참아. 개원하고 빨리 나가서 살자. 남편의 대책은 늘 그게 다였어요. 남편을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삶이 힘들어지면 사랑마저도 힘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죽은 듯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욕하고 난리가 났죠. 집에서 일은 안 하고 저러고 틀어박혀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가정부인데 돈을 주고 일 안 한 것 마냥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았어요. 제가 틀어박혀서 지내면서 밥도 안 먹고 있자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제가 아프다고 했지만 역시나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빨리 개업을 서둘러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드디어 개업을 했다고 신이 나셨어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아들 개업했다면서 여기저기 알리러 다니셨어요. 저도 남편의 개업은 내 독립과 관련된 것이기에 개업된 것이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희가 분가를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한 사람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소개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당분간만 같이 살다 좋은 집 구해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따지고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앞에 두고 지금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남편과 강제 결혼시키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얘가 정말 미쳤나봐? 내가 언제 너를 내 아들이랑 결혼시킨다고 했니? 너도 결혼 못할 거 알고 들어와 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 여자는 그 상황을 보고 크게 놀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온 건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하고 당신 딱히 있는 것도 없다면서요. 승준씨 그냥 놔줘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은 빠져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나 승준씨랑 결혼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지. 아니면 지금처럼 가정부 노릇하면서 살아요. 월급은 내가 줄 테니까. 나는 승준씨랑 결혼할 테니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보던지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혼해서 들어와 살 테니 원하면 가정부로라도 지내라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굴욕이었죠. 저는 그 길로 당장 남편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이 끝날 무렵이라 기다리라고 하던 남편은 끝나고 전화 한 통을 받더군요. 그러면서 상당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의 연락이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보이는 저를 데리고 자주 가던 식당에 가서 술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술을 먹더니 저에게 차마 입에 떼기 힘들다면서 연거푸 몇 잔을 마시고는 말을 했어요. 내가 병원 개원할 때 아버지 돈을 좀 끌어다 썼는데 지금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 빼겠대. 그럼 여태 준비한 것 다 물거품인데. 그래서 저는 남편의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지금 당장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지만 곧 그 여자는 어떻게든 정리하고 저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 때부터가 잘못되었던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느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뭘 믿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냥 정리하자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잠시 기다려보자는 거지. 나 믿지? 그 고생과 힘든 시간들도 다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도는 생각도 안 하고 저에게 그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런 남자를 믿었나 하는 배신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집에서 계속 있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와 인사를 하고 저를 두고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원했다지만 같이 살던 여자를 그렇게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훌쩍 넘어가는 모습에 저는 정말 인생 최고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돈 앞에는 사랑도 없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껏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차피 저라는 사람보다 남편은 지킬 게 많다는 것을요. 조용히 방에 앉아 있으니 시어머니가 와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냐고요. 어머니의 말을 어길 아들이 어디 있겠냐며 그걸 이렇게 당해봐야지만 아냐고요. 그러면서 더 데이기 전에 이만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배신감에 팔을 떨며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제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는 어차피 나갈 건데 꿈을 대지 말고 나가라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제 짐만 싸서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마중하러 나갔는지 거실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쳐다본 그 집은 그저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 친정 앞으로 가서 서성였습니다. 친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연이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저에게 말을 건 분은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해외에서 한동안 사업 때문에 나가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비행기 연착으로 늦으셨다면서 저희 집 방문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아버지는 해외에서 늘 사업하시느라 가족을 따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위험도 많이 있고 가족을 두면 걱정거리만 는다면서 작은 집인 우리 집만을 챙기면서 그렇게 사셨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잘해주시던 큰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말도 없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는 제가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지 밖에서 떠는 저에게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하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하나 마시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좀 그치고 마음에도 평정심이 찾아지더군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가족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제 이야기를 들은 큰아버지는 크게 화가 나셨어요. 저에게 뭘 보고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했냐면서 저에게 울 거 없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고서 울면 진짜 바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도와줄 테니 울지 마라 하셨어요. 큰아버지는 저를 안심시키고서는 친정에 데려가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아직 젊으니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라면서 저의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큰아버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에 계시곤 했는데 제가 남편 집을 나와서 살게 된 후 가장 힘이 된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으셔서 그런지 더 잘 보살펴 주시고 답답한 게 있으면 다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큰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제 짐을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 아니 시아버지의 비리가 담겨있는 문서들을요. 숨겨놓았다가 드리려다 제가 짐을 정리할 때 제 짐의 사이에서 섞여서 저에게 왔더군요. 큰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했고 시부모님 집에 있을 때 가지고 나온 거라고 하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하면서 이걸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셨어요.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큰아버지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방송사 TV에 병원 관련 비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아버지의 병원이라는 것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알아채자마자 아무래도 그 문서 때문이라는 거 알았는지 찾아보다가 안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네가 그 문서 가져갔냐? 저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문서 가져갔냐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참 예의라고는 없으신 분이시네요. 시아버지는 분노에 부들부들 떠시면서도 저에게 감정을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란 봉투에 들어있는 문서 말이다. 각서도 같이 있고. 글쎄요. 그걸 왜 저한테 찾으세요? 어디에 두셨는데요? 그게 침대 밑에 있었다고 하는데 못 봤단 말이냐? 봤다면요? 뭐 그 소리 어디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시아버지가 자기와 장난을 하냐면서 그 서류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왜 제가 그 서류를 가져다 드려야 하냐면서 따져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가져간 거 절도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그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손에 없으니 드릴 수도 없다고 하면서 원하시면 알아서 찾아가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전화를 뚝 끊으시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대동하여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협박인지 설득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서류를 달라고 했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렇게 저를 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저에게 그러는 꼴이 되게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습게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을 나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으니 완전 남이긴 했지만 저에게 그간의 정을 생각해달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집 그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 어이없네. 난 안 힘들었니? 나 힘든 만큼 살아봐. 그 여자랑 그 고비 잘 넘기면서 말이야. 나 버리고 그 여자랑 살 때는 그런 거하고 돼 있던 거 아니었어? 아니 그 여자 집에 그거 막아달라고 해보던지. 남편은 이미 온갖 일이 만천하에 다 떠벌려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습이냐며 증거만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제발 더 문제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저렇게 간악해져서는 이제 나한테 이렇게 우스운 모습을 보이나 싶어서요. 저는 정말 모른다고 그 서류의 행방을 내가 알고 있으면 주겠다 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큰아버지에게 드렸고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큰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에 먼저 알리신 것이었어요. 그게 좀 크게 이슈가 되어버린 거였고요. 그게 터지자마자 시아버지는 저를 의심했던 거죠. 시아버지는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더 다급해져서 저에게 빨리 그 서류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빌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병원 문 닫아야 한다고. 내 병원만 그런 게 아니야. 승준이 이놈도 병원 다 문 닫게 되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면 같이 덤탱이 쓴다고 다 외면하고 있다니까? 너 그래도 이놈이랑 결혼했었잖아. 이놈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언제 저를 며느리 취급해주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 보니 아줌마가 은인이네. 내가 혼인신고 안 하게 해줘서. 아직 법적으로는 엄연한 미혼인 거. 나 결혼한 적도 없고 거기서 식모 노릇 좀 하다 나온 것 뿐이잖아요. 아, 그때 한 푼도 못 받고 나왔는데 한 달에 300씩은 가정부한테 줬다는 거 들었는데 저한테도 그만큼의 돈은 주셔야겠죠? 이전에는 제가 웃으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제가 다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저렇게 무서운 애였다면서 저렇게 잘 따지는 애였으면서 그렇게 속내를 속이고 우리 집에 있었던 거라고 사랑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결국 병원장 사모가 되고 싶어서 저랬구나라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저는 도와줄 생각 하나도 없으니 알아서들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주변 사람들 아랑곳 안 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혀갔어요. 그 상황을 큰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큰아버지는 그 일이 있으면 저에게 달려와서 사과부터 하실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부터 수습하려는 걸 보니 사람들이 애초에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만 덮는 그 사람들을 더 혼내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서류를 한번 쫙 훑어보시고는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그 서류의 내용을 일부를 다 찍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였죠. 서류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서로 맞물려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번질까봐 시아버지를 아예 손절하기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자 시댁은 더 난리가 난 거였죠. 그 문서가 어디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저에게 도대체 자기들이 뭘 하면 그 서류를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당해왔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혼으로 결혼하고 헤어졌으니 제가 가서 그 집 살림을 하고 남편의 병원 개원까지 도왔던 일에 대한 위자료를 다 지급해달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가족끼리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걸 이제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냐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렇게 당해도 되고 자기들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싫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때 가족이었으니 다 참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황당했죠. 분리할 때만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그저 제가 다 잊어버리길 바라는 그 사람들은 진짜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였죠. 큰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반성도 안 하니 그냥 그대로 두면 알아서 자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친정 가족들도 저런 사람들과 연을 맺으려고 했다는 게 수치스럽다면서 저 사람들 저대로 망하도록 놔두라고 하셨어요. 웬만하면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하는 가족이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나니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대로 화가 났지만 그런 얼토당토 아니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본 가족들은 더 답답해서 그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넘어가 줘봤자 또 자기들 불리한 것을 저를 탓할 거라고 하면서 그냥 봐주지 말자고 했어요. 가족들이 옆에서 그러니 저도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당해온 시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선처를 베풀어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에 끝까지 당해볼 테면 당해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방송에서는 한 번 더 떠들썩하게 시댁을 뜯어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몰려드는 탓에 시아버지는 원장직을 사퇴하고 남편 역시 병원 문을 닫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서 울상인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제발 우리 이렇게까지 할 사이는 아니었잖아. 좋을 때는 많이 좋았는데 너 이런 애였어?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완전 남남이잖아. 아내분은 잘 계시고? 제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자 남편의 입이 탁 벌어지더군요. 아마도 제가 그때까지도 남편이라는 사람을 못 잊어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사람이 진짜 최악을 겪게 되면 마음도 되게 팍팍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일이 조금은 덜 아프게 지나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안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 여자 도망갔다는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시댁의 사정상 한시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 결국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해외로 가버렸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댁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여자의 집에서도 사기꾼 집안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집과 인연을 끊는 것은 물론 이 원수는 꼭 갚아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서류 하나 가져간 탓이라면 서류만 돌려주면 다 없던 일로 할 테니 자기네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자고 하는 남편을 보니 참 비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겪은 일이 있는데 그 집 구석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승준씨 사람 진짜 못됐다. 내가 있으니까 지켜줄게. 진짜 나도 달라졌어. 불안한 눈빛으로 말하는 게 딱 봐도 어떻게든 이 사태만 모면하겠다는 모습 때문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됐어. 여자 고생 그만 시키고 부모님이나 잘 신경 써. 더 어디서 사고 치실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남편은 저보고 냉정하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차가워졌냐고 물었지만 당해본 사람만이 알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야멸차게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몰리다가 잠적해버렸고 남편은 병원 일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결국 얼마 안 가 병원도 다른 사람 손에 넘겨버리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되어버려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란 자기가 뿌린데도 거두는 거라고요. 제가 발단이 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더 크게 될 일이라고요. 저는 이후 큰아버지가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무역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남편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꽤나 행색이 초라해 보였어요. 시아버지도 도망가시고 시어머님 혼자 누우시고 남편은 병원을 잃고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썩 잘 되지 않고 버는 돈마다 족족 시아버지가 돈을 빌렸던 곳에 계속 주다 보니 입에 풀칠하는 것도 많이 힘들다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복덩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나를 인간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과연 너희 집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남편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요. 제가 힘들었던 것은 생각도 안 해주고 무조건 자신의 집안의 피해를 말하며 제 탓이라고 하던 말이요. 과연 이게 모두 제 탓일까요? 시아버지가 몰래 그렇게 해뒀던 비리들이 제가 아니어도 드러나지 않고 잘 살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하며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꼬인 악연의 끈은 확실하게 끊어버리려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멍청하게 사랑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쓴맛을 보고 나서야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헤어지자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아닌 거라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때로는 사랑이 눈이 멀어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42세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애도 낳았고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부러울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애가 생긴 뒤에 달라진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희들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며 저를 못살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하나로도 벅찬데 나중에는 남편까지 제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남편은 부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남편을 편을 들면서 저를 시댁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구박하는 못된 년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해진 시대라고 하지만 자식이 있는 여자가 가정을 깨는 건 정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올린 다른 사연들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파탄이 이르는지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들만 감싸고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같은 남편에게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글로 올리고 한창 인생의 절정에 다른 30의 나이에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억척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란 탓에 어려서부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남존여비라는 말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었죠. 여존남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여장부 같은 엄마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꽉 쥐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셨어요. 보통 트럭 기사라고 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셨어요. 장거리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시는 터라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희 남매를 위한 선물을 사오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는 물론 학용품 같은 선물을 늘 챙겨 오셔서 오빠와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가정적이고 성실한 아버지에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른 트럭 기사들도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셨는데 아버지는 그 정도가 좀 지나치셨어요. 운전대를 잡는 탓에 아버지의 동료들은 일을 하는 날이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는 날에도 술을 마셨어요. 숙취와 피로가 겹쳐서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늘 아버지와 술 때문에 말다툼을 하셨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일도 아니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니까 당신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미쳤다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겠어? 아버지는 운전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기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하는 아버지의 술버릇을 잘 아는 엄마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전날 밤에 과음을 한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들은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인간아, 이제 어떡할 거야. 벌금은 둘째치고 면허가 취소됐으니 우리는 손가락 빨면서 살게 생겼어. 이제 어쩔 거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운전대만 잡아오셨던 아버지에게 면허 취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운전 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오빠와 저를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닥쳤는데도 아버지가 면허 취소가 되어서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 트럭을 마냥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팔아버릴 수도 없었죠. 할부금과 여러가지 걸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기사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그건 대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화물 트럭을 몰 수 있는 면허를 따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트럭 일은 웬만한 남자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집에만 있던 당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 2년 동안 트럭을 그냥 세워놓고 고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야? 모두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엄마는 쐐기를 박듯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면허조차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는데 엄마는 보란듯이 한 번 만에 대형 면허를 따셨어요. 여보, 정말 운전대를 잡을 거야?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누가 하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은 집안일이 별거 아니라고 말했었지? 그래, 이제부터 직접 해보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면허를 따자마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작정 트럭 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면서 저희들을 챙겨줘야 했어요. 처음에는 여자인 엄마가 대형 트럭을 몰면서 다른 남자 기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원래 직설적이고 남자답게 화통한 성격이었지만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남자들과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다 보니 엄마는 성격이 더 거칠어졌고 남자들과 기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여장부로 다시 태어났어요. 원래 꼼꼼하고 가정적이셨던 아버지는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음식 솜씨는 없으셔서 주로 라면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시 면허를 따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젠 트럭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이제 운전대는 나한테 넘기고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그동안 험한 일 하느라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막 적응돼서 재미를 붙였는데 그만두라니. 나 계속 일할 거야. 아버지는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다른 트럭을 할부로 사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부모님이 모두 트럭 기사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수입은 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문제는 엄마의 수입이 아버지를 넘어서게 되면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엄마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서 살게 되셨어요. 엄마는 운전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엄마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지치기는커녕 드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겁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여자라는 이유로 꺼려하던 화물 회사에서도 엄마의 능력을 인정해서 일을 더 많이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에게 길을 펴지 못한 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 동기와 사귀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장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엄마는 혜정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가 보니 네가 결혼하겠다는 애는 얼굴에 바람기가 줄줄 흐르고 기가 너무 세서 같이 살면 너만 피곤해질 상이야. 참,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혜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데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난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고집했어요. 엄마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경고를 했지만 오빠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오빠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아서 그녀는 결혼 초부터 오빠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겁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오빠는 그녀와 돈 문제로 많이 다퉜다고 해요. 오빠가 생활비를 주면 아껴서 저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고급 승용차와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서 뒤를 캐봤더니 내연남이 있었고 오빠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이 그놈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말처럼 얌전하고 착하게 보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오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녀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했는데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그래, 이혼해. 그리고 원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해. 하지만 이건 똑똑히 기억해. 우리가 갈라서면 내가 네 앞으로 받은 대출은 네가 다 갚아야 할 거야. 그녀는 오빠의 명의로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내연남과 같이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녀와 이혼을 하면 1억이 넘는 빚은 오빠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안 엄마는 당장 달려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저런 더러운 년하고는 당장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녀와 이혼을 했고 쥐꼬리만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 했어요. 그 빚은 엄마가 나서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오빠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대학을 졸업한 저는 운이 좋아서 졸업과 동시에 제법 괜찮은 직장에 취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러운 눈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에 너 정말 행운이야. 야. 남들은 졸업하고도 백수 생활을 기본적으로 몇 년을 하는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제게 한턱 크게 쏘라고 했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친구들 모두를 불러서 아주 거하게 저녁을 샀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자서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 부모님 허락을 얻어서 일주일간 마음 내키는 대로 전국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취업을 위해 공부만 하느라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느껴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곧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더 이상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럽으로 날아가서 지중해도 보고 그림 같은 알프스 산을 감상하고 싶었지만 일주일간 국내 여행을 하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으로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 동안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1년간 미국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고 그 전에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부산 처음이세요? 부산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중학교까지 여기서 졸업했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제 고향에 오셨으니 제가 부산 구경 시켜드릴게요.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부산에 온 저의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남편의 안내를 받으면서 저는 이틀 동안 부산의 명소들을 모두 돌아보았고 마지막 날에는 자갈치 시장에 들러서 회도 먹었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폐를 너무 끼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저도 수진 씨처럼 미국으로 가기 전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보려고 나섰는데 막상 며칠 지나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진 씨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1년 뒤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꼭 연락 주세요. 저희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저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선배들은 직장 생활은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주간 보고를 해야 했고 매달마다 실적 보고가 있었고 분기별로 업무 평가를 받아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나 근무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으면 바로 힘든 부서로 전출을 가야 하는 냉혹한 곳이 회사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야근까지 하면서 맡은 업무를 기어이 해내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수진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부산 게스트하우스요. 저 일주일 전에 귀국했어요. 전화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아주 들떠 있었어요. 저도 그와 같이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고 주말에 그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몰라볼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여행을 하는 중이라 외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세련된 영국 신사 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제 회사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주중에도 수시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인 사이도 아닌데 저희들은 거의 매일 전화나 문자를 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누구도 사귀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딱히 저희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는 왜 제게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성호 씨는 저를 왜 만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만나다니요? 우리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성호 씨는 저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아니었는데. 그럼 수지 씨는 저를 왜 만났던 거죠? 그냥 여행하다 알게 된 사이고 직장도 근처에 있으니 시간이 되면 만나는 편한 사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구나. 난 수진 씨도 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연락하니까 예의상 만나준 거였군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귈까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사귀자는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는 제가 의무감에서 자기를 만나준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자기한테 애정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말을 하자 저는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약간은 이상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고 오후에 커피를 마시러 만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나기도 했어요. 그와 사귀면서 멋진 남친이 생겼다는 것 외에 좋은 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기획 업무에 대해서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는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할 때는 언제나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날도 저는 내년부터 시작될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초안을 짜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디어를 짜내던 저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무 말 없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공짜로 도와줬지만 이제부터는 맨입에 자원봉사 못하겠어. 아이, 알았어. 내가 맛있는 저녁 쏠게. 됐지? 아니, 난 다른 걸 원해. 좋아,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뭐든지 들어줄게. 나는 말이야, 널 원해. 남편은 저에게 저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거 원해? 근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한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언제?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나 하루라도 빨리 너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한번 말을 꺼내자 물러서지 않고 과자를 달라고 조르는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매달렸습니다. 주말에 저희들은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근처의 숙소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서 이제 그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제가 조급해졌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기왕 할 거면 빨랑 하자. 나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남편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느긋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이제 빨리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졸라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서 오너라, 수진이라고. 내가 성호통에서 말은 많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아주 강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대단한 여성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화장품 매장 점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3개나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하셨죠. 시어머니가 지금의 성공을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승부근성이 남다른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하셨다고 해요. 안사동께서 트럭을 몬다고 하던데 맞니? 네, 어머님, 트럭 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요즘 세상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억척스러워야 살아남는 법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엄마를 떠올렸는데 시어머니도 자신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모질게 살아온 제 친정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견례 날짜를 서둘러 정했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를 하던 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저 안사돈 혹시 땡땡요중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설마 정인숙 맞니? 그래, 어쩜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낯이 익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뒤로 40년이 넘게 지나서 재회한 두 분은 반가워서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곧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인숙이, 넌 옛날에도 아주 우악스럽더니 결국 트럭을 몰고 다니는구나. 그래, 천성이 변하는 게 아니지. 남녀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니? 넌 옛날에 돈 없어서 도시락 못 사와서 매일 쫄쫄 굶더니 지금은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모양이구나.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집이 못 살긴 했어도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 처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 분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과 제가 말린 다음에야 두 분은 진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넌 트럭이나 몰아서 어디 혼수나 제대로 장만할 수 있겠니? 내가 특별히 네 세상 봐서 혼수는 대충 해도 눈 감아줄게. 어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형편을 무시하면서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엄마는 웃기고 있네. 내가 돈이 왜 없어. 말만 해. 혼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준비할 테니까 라고 자신있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해본 소리였는데 그 말이 화근이 되고 말았네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혼수 목록을 주셨어요. 뭐 대충 적었다. 네 엄마가 큰 소리를 탕탕 쳤으니 이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겠지? 저는 시어머니가 준 목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걸 전부 준비하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에게 혼수 목록을 내밀었어요. 엄마도 뱉은 말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놀라셨어요. 네 시애미년이 아주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드는구나. 좋아, 내가 니년한테 질 줄 알아? 두고 보자. 근데 엄마, 중학교 친구라면서 시어머니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친구 좋아하네. 그년하고 나는 친구가 아니라 앙숙이야. 앙큼한 년 같으니. 엄마는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제게 말해주면서 치를 떨었어요. 두 분은 중학교 시절부터 대단한 라이벌이었다고 해요. 공부든 운동이든 뭘 해도 절대로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공부나 모든 것에서 시어머니를 앞섰다고 해요.
한 번은 반장을 뽑는데 엄마가 나서자 시어머니도 덩달아 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란 걸 아는 엄마는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반장을 하냐고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비웃었다고 해요. 그 말에 앙심을 품은 시어머니는 몰래 담임선생님이 아끼는 화분을 박살내놓고 엄마가 저지른 짓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고, 엄마는 그 복수로 시어머니의 가방에 돈을 몰래 넣어놓고 누군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선생님에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했고 가방에서 돈이 나온 시어머니는 억울하게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던 거죠. 시어머니는 엄마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전 과목 0점 처리를 받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40년도 넘은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혼수를 준비할 돈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 돈이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트럭 일을 쉬고 계셨고 불경기라 예전만큼 수입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숙이고 들어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엄마는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것이 훗날 엄청난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출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이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안 돼. 결혼은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 대 집안의 자존심 싸움이야. 처음부터 밀리면 평생 굽신거리고 살아야 돼.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무리해서 혼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으로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아파트에 꽉 들어찬 고급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둘러보시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어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꽤나 무리했구나. 그래, 이 정도는 들여놓고 살아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달콤하고 꿈결 같은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몰랐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던 겁니다. 전 결혼을 한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를 갖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애를 벌써 가져. 나 30 넘겨 애가 낳을 거야.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는 직장 그만둘 생각 없어. 뭐 30 넘겨서 애를 낳겠다고? 안 돼. 난 6개월 안에 당신이 애를 가지게 만들 거야. 이제 20대 중반인 저희들이 애를 가지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맞벌이를 하면서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애를 가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려고 했어요. 뭐야, 내가 말했잖아. 안 돼. 아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봐.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실실 웃으면서 제 말을 우습게 여기는 남편을 보자 짜증이 나서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여자가 남편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왜 거부해? 연애를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부부 사이의 일은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싫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어이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들은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저는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너 성우 거부했다던데 맞니? 그 이유가 애를 갖기 싫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지? 전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말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게 맞긴 한데 오해가 조금 있으세요.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네가 뭔데 남편이 하는 말에 토를 달고 거절을 해.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서방 잃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던 것도 전부 성호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우리 성호한테 대들고 거부하고 애도 안 가지겠다고 드는 거야?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러니까. 시끄럽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이 우습다고 나까지 우습게 보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랬다가는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내로 임신을 하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저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퇴직금이 문제였어요.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공제를 하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가 혼수를 준비하느라 대출을 받은 게 떠올라 엄마에게 찾아가서 퇴직금을 주면서 빚을 갚는데 보태라고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대출이니 제가 갚는데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 퇴직금 받았지? 앞으로 너희들 돈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내 계좌로 입금시켜라.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대충 상황을 눈치채셨어요. 설마 너 그 돈 친정이 준 거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면 더 호되게 당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네, 어머니, 제 혼수 준비하느라 엄마가 빚을 너무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퇴직금은 제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어머니께서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뭐? 이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럼 너는 시집 왜 왔니? 평생 네 엄마랑 붙어서 살지 왜 내 집에 기어 들어온 거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그러니 네 돈 전부 내 돈인 거야. 당장 가서 네 애미한테 준 돈 가지고 와, 어서. 전 기가 막혔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가 준 퇴직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어쩔 도리가 없이 면목이 없지만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직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 돈을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찜찜했어. 그년이 너한테 큰 돈이 생겼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년이네. 엄마는 오히려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지독하고 악독한 시어머니하고 살아야 하는 저를 걱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빼앗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에게 약 주고 병을 준 격이어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자 시어머니는 두 번째 지시를 내렸어요. 이제 2달 남았구나. 어서 애부터 가져라. 저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5개월이 접어들었을 무렵에 친정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오빠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귀가 얇아서 주위에서 하는 말을 쉽게 휘둘리곤 했는데 좋은 사업이 있다는 말만 듣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빚까지 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오빠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꼬드긴 사람이 바로 오빠가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나왔던 여자였던 거죠. 그녀는 처음부터 오빠와 재혼을 할 생각은 없었고 오빠를 속여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속셈을 알 리가 없는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말만 굳게 믿고 사업 자금을 주었는데 며칠 뒤에 그녀는 연락을 끊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오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되자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도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빠는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어요. 저는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찾아가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힘없이 웃으면서 수진이, 넌 걱정할 거 없다.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까 넌 그저 몸 챙기고 건강한 애 낳을 생각만 해. 알겠지? 저는 병든 아버지의 사기를 당한 오빠의 저 때문에 진 빚까지 떠안고 있는 엄마가 불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엄마도 방법이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의 걱정을 덜려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했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 사정이 정말 딱하기는 한데 나도 그렇게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네. 우선 내가 알아보긴 할게. 저는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크게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짐을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구세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댁으로 저를 부른 시어머니는 3억짜리 수표를 제게 내밀었어요. 받아라. 성호가 하는 말이 네 친정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거면 네 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역시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한테서 들은 말 그대로 전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편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는 3억에는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이 돈을 받는 대신에 서약서 하나만 써다오. 시어머니는 제게 서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만약 이혼을 할 거면 3억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조건이었죠. 아니,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곧 애가 태어날 마당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곧 애도 태어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서로가 싸우다 툭 하면 헤어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그런 철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받아두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시어머니는 저희들이 오랜 부부관계를 지속하길 바라셔서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앞뒤 가릴 형편이 아니어서 서약서에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서약서는 저를 꼼짝 못하게 묶는 끔찍한 밧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까지 마치게 되셨어요. 오빠도 빚을 갚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혼수를 준비하느라 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어서 제 친정에 들여왔던 짙은 먹구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지 5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담하게도 휴대폰 사진첩에 내연녀와 같이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않았어요.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에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지자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고 따졌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 그런데 왜?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바로 인정을 하니 도리어 기가 막혀서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지금 잘했다는 거야?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워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남편의 다음 말이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당신 모르게 바람 피운 적 없어. 사진이랑 문자들 모두 그대로 뒀잖아. 당신이 무뎌서 늦게 알아차린 것 뿐이야. 난 감춘 적 없어. 정말 남편은 마치 자기가 장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자식. 우리 당장 헤어져. 저는 발악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무표정하게 제가 사인한 서약서를 들이밀었어요. 당신 이거 벌써 잊었어? 어떤 경우에도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고 약속했지.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따위 종이쪼가리 하나로 자신의 불륜을 덮으려고 드는 남편이 우습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서약서를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하냐고. 당신같이 뻔뻔스러운 인간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좋아. 그럼 먼저 엄마한테 허락부터 받아. 남편은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들먹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서약서 내용대로 이혼을 하려면 3억을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서약서를 촬영해놓은 사진과 3억에 대한 차용증까지 보여주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는 건 네 마음인데 너도 알겠지만 성호가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어. 전부 내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 네가 받아낼 위자료라고 해놔봐야 쥐꼬리만큼도 안 될 거다. 저는 맥이 탁 풀렸어요.
남편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내연녀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온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까지 불면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억부터 지르고 이혼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살든지 선택해.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3억이라는 큰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3억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저희들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계속 그 내연녀년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남편 신이 나서 내연녀와 놀아났고 시어머니는 제 약점을 확 틀어쥐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둘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연녀에 대한 말을 서스름없이 했어요. 소연이가 엄마 한번 만나고 싶어해. 자기한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걔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니? 유럽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 많아. 그렇다면 우선 만나보는 게 순서겠지. 오케이. 내가 조만간 약속 잡아놓을게. 남편은 내연녀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투자를 하라고 권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음이 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는 둘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당했던 사기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내연녀 사진을 오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바로 이 년이야. 내 돈 1억을 사기쳐간 년이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곧 남편의 내연녀년을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아내고 오빠와 같이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불려우 같은 사기꾼 년에게 홀려서 3억을 투자한다는 계약서에 막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오빠는 그 불려우 같은 년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어요. 그래, 이년 너 잘 만났다. 내 돈 1억 어쨌어? 너 같은 년은 죽을 때까지 콩밥을 처먹어야 돼.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곧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덕분에 3억이란 거액을 날릴 뻔한 위기를 넘겼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제 이혼 소송해도 되겠죠? 제가 3억을 사기당하지 않게 막아줬으니 제가 빌린 3억은 갚은 걸로 치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용증을 제게 주었고 저는 이혼 소송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에게도 있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엄청난 위자료를 뜯어내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지독한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